네, 딸기 재배 시 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관리 중에서도 온도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고설 재배가 많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많은 농민들이 재배하면서 또한 또 온도 관리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그 재배의 관건이 됐죠. 여러 가지 저희가 장치를 이용해서 수막이나 온풍기, 뭐 보온,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도 관리 대책을 세웁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농민들 손끝에 이 식물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온도를 염두를 두고 농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식물이 좋아하는 온도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딸기가 정말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온도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론적으로 식물이 가장 많은 그 광합성 함량을 만들어내는 그 온도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딸기가 좋아하는 온도는 24, 5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광합성 산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흡으로 이 광합성 물질을 자꾸 써먹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만드는 광합성 양의 그 광합성 산물, 그 양을 따지면 온도가 오히려 21도, 22도에서 딸기는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주간에 왜 25도로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 딸기는 그 온도를 좋아하지만 딸기 이외에, 딸기가 재배 커가는 그 이외에 수정벌이 움직이는 온도라든가, 또 곰팡이 균을 좀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또 좀 빨리 이렇게 수확을 해내고 또 과일을 익히고 이런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온도하고 식물이 좋아하는 온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도 관리에 있어서 최적정 온도는, 저는 주간에는 한 25도, 야간에는 한 13도, 또 근근 온도는 18도, 또 야간에 한 12도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돼야 됩니다. 딸기가 이제 똑같이 계속 똑같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과일을 품고 있고, 어떤 때는 꽃이 돼 있다가, 또 어떤 때는 과일이 익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순간순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변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가변. 변한다는 얘기죠. 과변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에 중요한 그런 어떤 온도에서 관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야간에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맞추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기름값하고 연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제적 야간 최저 온도가 몇 도를 설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6도, 7도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약간씩 좀 올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8도에서 9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적정하게 좀 조절하고 선택을 하셔서 재배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기능청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하고, 또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자료를 보면, 초기에 이제 보온 개시 직후 비닐을 완벽하게 닫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좀 빨리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28도, 30도 좀 높은 온도로 관리를 하다가, 레가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이러면 거기에 맞게 또 온도를 약간 낮춰서 25도, 26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또 과실 비대기 때, 또 수확기 때 온도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죠? 과실 비대기 때는 약간 낮추는 것이 또 원칙이에요. 과일이 익고 커갈 때, 이제 익으면서 색깔이 들면서는 온도가 높으면
너무 빨리 익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익어버리면 오히려 당도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낮추는 것이 그 정설로 이렇게 됩니다. 온도 뭐 기준은 23도, 4도 정도. 근데 실제로 25도는 조금 후끈하거든요. 약간 덥거든요. 그래서 뭐 25도 전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래가 나오고 개화가 되면 이 수정벌 문제도 있습니다. 수정벌이 온도가 26도 이상 돼버리면 막 천정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24, 5도 정도 관리가 아주 적절한데, 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외부 온도가 외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또 해가 있느냐, 비가 오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온도 관리 기준을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낮게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제 외기 온도가 뭐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막 있잖아요. 영하로 떨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그 기후 변화해서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어떤 경우에 보면 영하로 막 떨어지고 이런데, 우리가 자칫 관리에 좀 소홀하다 보면 이렇게 기온과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온과가 단순하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기온과가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벌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벌의 활동이나 세력이라고 그러죠. 벌통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좋으냐. 또 화분이, 벌은 어차피 딸기에서는 이 꽃가루를 옮기고 뭐 이런 과정을 좀 도움을 되는 그런 매개충이잖아요. 그러면 그 꽃가루 옮겨진 그 꽃가루가 얼마나 잘 활성화돼서 잘 수정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죠. 그 수정될 때는 오히려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24도, 25도 정도, 벌이 약간 붙더라도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벌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벌을 안 붙게,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붙는, 안 붙게 우리 소중한 벌의 이제 온도를 맞추면 24도보다 더 떨어져야 돼요. 온도 23도, 뭐 22도, 23도 돼야 벌이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하거든요. 그러나 벌이 수정하고 나서, 수분 수정하고 나서의 온도는 오히려 상당히 좀 높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25도, 26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관리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쁜 그런 과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야간 최저 기온은 뭐 상품 수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가능하면 뭐 9도 가까이 이렇게 하고 6도 이하로 관리하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게 수량도 떨어지는 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5도 이하로 막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제피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제피곰팡이는 어차피 뭐 결로나 이게 습도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결로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피곰팡이가 상당히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도 이하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8도, 9도 뭐 이렇게 관리가 되면 뭐 자연스럽게 재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배지 근권 온도 관리입니다. 근권 온도 관리는 가장 좋은 온도는 뭐 주간에는 한 18도, 20도 정도, 야간에는 13도 전후.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동계에는 이 온도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죠. 온도가 거의 한 8, 9도까지 막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런 뭐 대책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설치하고 이런 데 대한 뭐 경제성이나 이런 거 좀 따지셔야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히트봉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엑셀 파이프 매설하고 뭐 여기다가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농가분이 그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일러 활용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야간 온도 관리보다는 오히려 야간 근권 관리를 내가 막 매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공중 온도요. 야간에 공중 온도 관리를 약 뭐 8도 이상만 관리하면 뭐 어느 정도는 뭐 재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아주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제피곰팡이인데 제피곰팡이가 이게 이제 한번 발생이 되면 확산이 너무 잘 되죠. 확산성이 좋아서 전염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런 이제 결로가 많이 생기고 결로가 많이 생기면 다발생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되는 그런 게 문제겠습니다. 결로란 것은 이 온도 변화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이 습한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차가운 이제 어떤 물체에 이렇게 달라붙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우리 온실에서 왜 생기냐면 공중 온도가 해가 뜨면 이렇게 공중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8도에 맞췄다고 보면 온실 온도가 8도인데 해가 떠버리면 거의 한 시간에 거의 빠를 때는 해가 좋을 때는 한 10도 이상씩 막 차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한 시간에 2도 이상 차이 나면 결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결로가 생기고 공중에 수증기가 막 생겨버립니다. 안개죠, 안개. 그래서 겨울에 아침에 하우스 문을 열면 안개가 막 자욱하게 끼어있는 그런, 증상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다. 바로 결로죠, 결로. 그래서, 이것을 농업에서 어떻게 이 결로를 막느냐 하면, 변온 관리를 해서 해가 뜨기 전에 온도를 한 2도 정도 높여주는 거죠. 8도에 맞췄으면 한 10도 정도 높이고 또 해가 뜨면 오히려 온도를 빨리 올리려고 하우스를 막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 하우스 온도하고 시간당 온도 편차가 심하지 않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우스 온도를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불을 좀 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공중 습도 온도가 공중의 어떤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공중 온도보다는 또 식물체나 과일이나 식물체 온도는 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더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겨울철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그 식물체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차가운 식물체에 이 결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물들이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들러붙어요. 들러붙으면 이 물들에 의해서 곰팡이가 번식을 하게 되고 그 곰팡이가 포자가 생기고 이렇게 번식하게 되면 제피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우스 온도를 천천히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 또 햇빛을 최대한 많이 이제 빛이 투과되게 해서 식물체가 그 공중 온도가 올라가는 그 속도대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의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조가온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오전에 환기도 중요하고요. 또 오전에 필요할 때는 문 열어놓고 막 찬바람 불 때는요, 문 열어놓고 온풍기도 돌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관리가 돼야 또 당연히 제피곰팡이가 생기면 약도 여러분들이 치시잖아요. 약 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관리가 돼야 제피곰팡이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시리라 믿고요. 경종적 방제, 이런 이제 곰팡이균이 생긴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밖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 포장 내 비산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그런 그 통로에는 절대로 이런 병이 걸린 식물체를 던져 놓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재배
수경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베드 위에, 상토 위에 이런 죽은 조직들, 병이 걸려있는 조직들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항상 주워내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처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LS에 따라서 약재 처리는 뭐 당연히 약재 처리도 하셔야 되고요.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꽃 화분이,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가 발화하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농약을 이제 예를 들어 벌이 날아다니면서 개화가 되고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분 수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 화분 발화를 억제하는 이런 그 약재는 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어느 정도 화분 발화에 큰 문제가 없는 그 약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약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정벌에도 약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수정벌이 날아다닐 때 뭐 응애나 아니면 다른 그 진딧물이나 이런 약을 함부로 못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수정벌에 또 영향을 미쳐서 벌이 활동을 잘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안전농약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온실의 환경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온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 정산은 이 온도, 습도하고 연관이 아주 많거든요. 온도하고 습도 이 두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정산은 바로 생산성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습도가 높은 것이 생산성에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수분 부족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돼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로 부분, 결로는 제법 곰팡이하고 연계가 되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슬이 되는 이슬점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 습도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 습도뿐만 아니라 절대 습도, 공기량의 절대적인 어떤 그 물의 양, 습도의 양, 이런 것들, 절대 습도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도는 전반적으로 생산량, 또 병, 품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습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몰리어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런 그 표가 자주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몰리어 다이어그램 이 표가 나오는데 저는 이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슬점과 수분 부족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슬점이란 것은 이 온도가 얼마일 때 그 상대 습도가 얼마 이상 됐을 때는 이 이슬점에 들어가 버려요. 이슬점에 빠지면 이때부터는 이슬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20도다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 20도에다가 갑자기 온도가 15도로 떨어졌을 경우에 공기 중에 있는 절대 습도들이 갑자기 이슬로 변한다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좀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약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만에 하나 이런 거예요. 20도, 공기 상태가 지금 20도에 80%의 어떤 상태다.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하면 20도에서 80% 상태면 온도 부족분이란 것은 그 100%, 이 이슬점 가까이까지 갈 때 몇 프로가 부족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 점에서 요까지의 부족분 3.5 정도 되겠네요. 4 정도 되겠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족분은 수분 부족도라고 하고, 수분 부족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수분 부족도가 있어요. 항상 유지를, 요 정도 수분 부족도에서는 정산량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나온가요? 예. 여기 보시면 100%까지 갔을 때 요 부분이죠. 요 부족분을 수분 부족도라고 합니다. 20도씨에서 80% 내 상태지만 100%까지의 100%까지의 이슬점에 도달하기까지 수분이 몇 프로 부족하냐? 그러면 1, 2, 3, 3.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이 얼마나 부족하냐에 따라서 요 수치가 바로 수분 부족도를 나타냅니다. 수분 부족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 수치가 항상 3에서 약간 7 정도 사이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 구간이 수분 부족도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온도의 구간인데, 사실 우리가 24도 온도라고 하면 24도 온도에서는 습도가 약 80%, 75%에서 약 한 85%, 요 정도 돼야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75%, 80%면 아주 고습도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하우스 내 습도가 좀 높은 편이 식물의 정산에는 원활하고 생산성에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85%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아주 습합니다. 아주 습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어렵고, 저희가 이제 보통은 65에서 75%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분 부족도가 많은 상황이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말이죠. 온도가 20도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아주 건조한 상황이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식물이 이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일 때는 오히려 체내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요. 생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분 부족도는 항상 3에서 한 6 정도, 7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을 항상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생각보다 온도, 습도가 높은 것이 식물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생산량을 높이는 데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낮에 햇빛이 좋고 온도가 좀 높을 때 말이죠. 습도를 약 한 70, 또 이렇게 85%, 70%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뭐 물을 뿌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것도 저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나, 식물이 생산하는 광합성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또 식물이 살다 보면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벌이 움직이는 부분, 또 곰팡이 부분이죠. 제피곰팡이나 아니면 꽃곰팡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 무작정 이 수분 부족도만 생각해서 습도를 막 이렇게 높이는 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자연스럽게 약간 온도 관리, 습도 관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바로 ICT죠. 스마트팜입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어 프로그램으로 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뭐 습도는 잘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ICT가 되겠죠. 그래서 이슬점, 그러니까 방금 이제 수분 부족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슬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80%에서 20도다. 근데 온도가 갑자기 하우스가 열리거나 누가 방문을 해서 찬바람이 확 들어와 버렸다 하면 15도로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 공기 중에
그 수분들이 결로가 됩니다. 물방울이 됩니다. 물방울이 되면서 이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언제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 이슬점을 넘어가는 온도 관리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온도 관리가 되면 이슬이 생기면서 이 갈데없는 이 물들이 어디에 가냐 하면 차가운 식물체 표면이나 이런 데 달라붙습니다. 달라붙고 또 외기 벽이나 이런 데 달라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겨울에 어떤 하우스들 가보면 문을 열거나 뭐 벽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이슬점 이하로 지금 관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사실은 몰리오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정도 그 이슬점하고 수분 부족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요, 저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관리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